여러분. 네, 최지원 쌤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에서 열대, 온대를 지나서 건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건조 기후는 다른 기후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 기후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A 기후, C 기후, D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가지고 먼저 1차 분류를 하는데, 특이하게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가지고 기후 구분을 1차적으로 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거 먼저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 조건은요, 건조 기후가 그럼 과연 어떤 기후냐? 요거 먼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변에서 물을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내리는 총 강수량의 합이 500mm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건조 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 기후를 얘기할 때 다른 기후들처럼 연평균 기온 혹은 월 평균 기온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강수량만 보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다 더해서 500mm 미만이면 무조건 건조 기후인 B 기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특징은 연교차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훨씬 크다는 것. 네.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보면요,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더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밤에는 진짜 막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불 덮고 막 자고 긴팔 옷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에 엄청 더운 것과 비교해서 훨씬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무수목 기후라는 거죠. 네, 건조하여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목 기후인 A, C, D 기후와는 다르게 B, E 기후는 강수량이 적거나 기온이 너무 낮아서 식생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기후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조 기후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후가 사막 기후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막들은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사막이 형성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대기대순환과 관련해서 생기는 사막이 있습니다. 보시면 적도조합대에서 이제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제일 높기 때문에 공기가 막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이게 열대 수렴대입니다. 열대 수렴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앉는 하강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이 지역, 위도 30도 지역이라고 했죠? 네, 여기가 뭐예요?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네, 이 아열대 고압대는 하강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어도 올라가서 비구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보통 강한 하강 기류에 의해서 건조하겠죠. 사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닷가 연안에 있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 차가운 성질의 바닷물이 흘러서 당연히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게 되면 그 위에 공기는 어떻겠어요? 그 위에 공기도 똑같이 차가워져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내려앉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건너편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산맥을 넘으면서 비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건조한 성질의 공기는 올라가면서 기온이 하강하는 것보다 내려오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건조 단열 변화. 이런 거 무슨 현상이라고 했습니까? 네, 팬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류 연안에는 차가운 바다 성질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형성되는 사막이 있습니다. 한류 사막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진정한 팬 현상이죠. 네, 습윤한 공기가 바다 쪽으로 오지만 이렇게 높은 산맥이 막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미 강수를 다 뿌린 다음에 건조한 공기만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를 바람 바지 사면, 여기를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 그늘 사면에 형성되는
바람 그늘의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막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너무 대륙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보통 바닷가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대륙 안쪽까지 넘어가기에는 많은 산맥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까지 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이미 다 소진하고 건조한 공기만 대륙 내부로 모이게 되면서 여기에 사막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막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 하는 사막들이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자, 먼저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 지역의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 형성되는 사막은 대표적인 북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호주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연안의 한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 선생님이 해류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지도로. 북반구에서는 해류가 크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씀드렸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극지방에서 오는 이 방향의 바닷물은 당연히 차겠죠. 여기가 한류입니다. 그리고 위 북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바닷물의 성질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차겠죠. 얘도 한류예요. 그러니까 한류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사막, 한류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의 나미브 사막과 그 다음에 미국의 모하비 사막, 남아프리카 칠레 너머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한류에 의해 생기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대륙 내부 수증기를 공급받기에 너무 대륙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카 사막, 이 두 사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람 그늘 사막이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여기 이제 중위도 지역이니까 편서풍 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산맥을 넘기 전에 다 뿌려버리고 여기로 넘어올 때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 그늘 지대에 형성된 사막, 이 사막은 파타고니아 사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름들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먼저 사막 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건조 기후는 기온 필요 없다고 했죠. 자, 1년 동안 총 내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면 일단 B 기후예요. 건조 기후. 근데 거기서 2차 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또 강수량으로 나뉩니다. 연 강수량을 다 합쳐서 250mm가 안 되면 그것은 사막 기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스테 뭐 이렇게 읽는 건가요? 네. 독일어로 사막이라는 뜻이랍니다. 케펜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월마다 보는 게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더해서 이 막대들을 다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250이 안 되면 사막 기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 돼 보이죠? 네. 이런 게 사막 기후다. 기온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막은 이런 이미지죠. 자, 모래로 둘러싸이고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자, 굉장히 황량하고 이런 모습만을 사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무조건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요, 이렇게 생긴 사막도 있어요. 막 돌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는 이런 사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하면 보통 이런 것만을 이제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강수량이 얼마나 적냐다. 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막 기후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곳에서는 보통 사막에도 물이 조금씩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 오아시스 옆에서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추야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막 지역에서 대추야자가 거의 화폐처럼 쓰일 정도로 이렇게 귀한 그런 작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여기 이게 띄엄띄엄 있는 거 보이죠? 네, 오아시스가 이렇게 분포해 있고, 그 지역에서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오아시스 관계 농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막기후에서 많이 하는 거는요.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 길에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서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지표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지하 관계 수로를 지역별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란 지역에서는 카나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레즈, 북아프리카에서는 포가라, 중국에서는 카널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사막은 아무래도 이제 지표면에서는 증발을 하기가 쉬우니까 물길이 이렇게 하천을 이루어서 흐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 증발해 버리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 수로에 구멍을 뚫어서 지표로 퍼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방식을 지하 관계 수로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높은 산맥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산맥의 경사도를 타고 이렇게 쭉 지하로 스며들어서 흐르겠죠. 그러면 그 지하수가 있는 그곳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하관계 수로 농업이 잘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이게 준비해봤어요. 이란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이 길을 따라서.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목초지가 초록색의 목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안개 포집기를 이용해서 물을 넣는 방법이 있대요. 농사에 쓸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변에 한류가 흐르는 그런 사막 지역에서는요 안개가 이렇게 자주 낀답니다. 왜냐면 물의 성질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공기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되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안개가 짙게 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얇은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안개가 가지고 있는 물방울들이 이 그물에 송골송골 맺힌대요.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계속 송골송골 맺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똑똑똑 떨어지겠죠. 그럼 그 친구들을 여기 저수 탱크에 모아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마을로 공급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개로부터 식수나 농업용수를 얻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류 사막으로 유명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서 밭으로 끌어오는 강 관계 농업이 있고요.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농업 방식이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찬정을 뚫는데요. 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같은 거거든요. 아까 이제 카나트랑 약간 비슷한데 지하로 흐르는 이 지하수층에다가 지하수층이 여기서 이제 비를 뿌리게 되면 얘네가 산 아래로 이게 스며들어서 흐르는데 여기도 이제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서부터 압력이 가해지는데 여기다가 해방고를 이렇게 하나씩 뚫어주면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른답니다. 네. 그러면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을 이용해서 가축들이 이제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키워가지고 여기서 방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찬정을 뚫어서 가축들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막기후의 어떤 가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막기후에서는 흙벽돌집 방식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자, 좁은 골목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태양볕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이 골목 집과 집 사이 건물 사이의 간격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늘이 생기겠죠. 그래서 햇볕을 좀 막아보는 그런 용도로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은 굉장히 작게 역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두꺼운 벽, 요것은 열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밤이 됐을 때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했죠. 집 안에 모여있는 열이 밖으로 또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붕의 경사는 그 지역의 기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지붕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에 이렇게 막 다 쌓이겠지. 근데 여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일이 없으니까 네, 그냥 크고 평평한 지붕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막 기후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이 온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네,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양의 집이 있느냐, 자, 이런 모양의 집이 이렇게 짓고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막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복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아랍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몸을 꽁꽁 감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입으면 더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 안에서 이제 뭐 공기의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내부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바람 같은 비슷한 것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렇게 둘러싸고 다니는 게 더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체온을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런 의복을 입고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막 기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강 수량, 월별 강수량을 다 더했을 때 250mm 미만이어야 되고요.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식생이 빈약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건조함에 굉장히 내성이 강한 그런 친구들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막의 형성 원인.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아열대, 고압대에 의한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대륙 내부에 위치한 사막이 있고, 바람 그늘 사면에 위치한 사막이 있으며 한류 연안에 있는 사막이 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사막에 해당되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특징은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고요.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 지표 위에 뭔가 덮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한국지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위에 장마철에 일교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 위에 비구름이라든지 안개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다시 지구에서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온실 효과처럼. 근데 여기는 하강 기류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엄청 받아들여서 막 내뿜고 밤에는 가림막이 없으니까 다 내보내버리는 거죠. 열 에너지를.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제 활동은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외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하천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런 하천을 이용한 농업이라든지 오아시스, 그다음에 관계 농업, 지하수에서 이렇게 막 퍼올려 가지고 하는 거 카라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밀이나 대추 야자를 재배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나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그다음에 사막을 이용한 요즘 관광 상품들이 많습니다. 가면은 뭐 사바리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다니거나 혹은 사막의 모래 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막 썰매, 모래 썰매 이런 것들을 타는 관광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기후입니다. 스텝 기후는 보통 사막 기후를 둘러싸고 분포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판별해 볼게요. 강수량이 매우 적다. 기온 볼 필요 없죠. 자,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연강수량이 얼마 미만이면 250 이상, 그 다음에 500 미만이게 되면 스텝 기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독일어로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보다는 약간 강수량이 더 많아서 이제 풀들이 좀 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강수량을 다 더했을 때 250 이상, 500mm 미만이 되게 되면 스텝 기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스텝 기후의 특징은 벌써 이제 사막 기후랑 경관이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짧은 초원이 자랍니다. 단초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때 사바나 기후 할 때는 소림 장초라고 불렀었죠. 여기는 물이 더 적기 때문에 단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단초를 먹고 사는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농업이 행해지고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터를 받고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기 위한 어떤 가옥을 짓는 겁니까? 이동식 가옥을 짓는 거죠. 몽골 말로 게르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름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토양의 색상이 까맣습니다.
네, 체르노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초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죽으면 쌓이겠죠. 썩으면서 많은 유기물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매우 비옥한 그런 토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를 이용해서 이 기후 지역에서는, 스택 기후 지역에서는 기업적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밀이라든지 호밀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요, 대규모 곡창지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농업을 크게 하면 트랙터로 이렇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그죠? 농약도 비행기로 막 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동식 가옥이죠. 유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가옥들이 발달한다고 했고,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부르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르트라는 명칭을 쓴다고 하네요. 자, 스텝 기후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강 수량을 다 더했을 때 250에서 500mm 사이면 스텝이라고 부르고요. 사막 기후를 둘러싸고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식생은 단초, 짧은 풀이 주로 자라는 초원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 활동은 크게 목축과 농업인데 구대륙, 신대륙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그 지역을 구대륙이라고 부르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구대륙의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이라든지 이동식 가옥이 주로 보이는 방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농업이고요. 신대륙에서는 이제 서양 열강이 이제 침략을 해서 그 안에서 또 경제 활동을 벌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초원에다가 가축들을 막 풀어놓고 기르는 대규모 방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차이점입니다. 자, 농업 같은 경우에도 구대륙은 소규모로 짓고 그냥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는 자급적인 농업이 행해지는 반면에 신대륙에서는 서양의 자본과 그리고 현지인의 노동력이라든지 그 적당한 기후 조건을 활용한 대규모 이 목축업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건조기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막 마구잡이로 짓다 보니까 주변 땅들이 계속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간을 하거나 목축을 함으로써 이 동물들이 더 대규모로 길러지게 되면 그 지역의 풀을 완전 싹쓸이 하겠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사막 기후 옆에 있어가지고 건조한 지역이 그나마 남아있던 풀들도 없어지면서 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죠. 사막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1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이렇게 물의 양이 줄어들더니 거의 지금 2013년에는 말라버리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아랄해가 왜 그렇게 됐느냐? 자, 보시면은 관계용 수로도 만들고요. 자, 여기도 무슨 천연가스 채굴한다고 또 수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목화 재배한다고 수로를 만들고 여기는 또 농사 짓는다고 농업용 수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짓냐? 댐까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아랄해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훔쳐가는 요소들이 많으면 이 아랄해가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저렇게 마르게 된 거죠. 결국 그곳은 지금 거의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사하라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사헬 지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범위가 점점 지금 넓어지고 있어요. 사헬 지대까지 좀 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 이야기고요. 건조 기후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형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건조 지형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도 여기 별표 쳐놨는데 자, 지형까지 같이 한번 학습해보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조 지형 중에 버섯바위라고 하는 지형이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진짜 버섯같이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커요. 여기 서 있는 게 사람인데 사람의 거의 한 4~5배 정도 높이를 자랑하는 그런 바위입니다. 자, 이 친구는 처음부터 모양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네.
건조 지역에서 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지형 형성 요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물이었어요. 하천 아니면 바닷물이었는데 파랑 같은. 근데 건조 지형은 물이 없단 말이죠. 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요인인 물이 없어. 이 지역은 뭐에 영향을 크게 받냐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뭐 모래도 운반하게 되고 좀 더 세게 불면은 뭐 약간 조그만 돌덩이 같은 것도 막 운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 친구들이 커다란 바위의 아랫부분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기만 때리겠습니까? 여기도 막 때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 깎여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깎여 나가고 마치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이런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이런 모양을 띠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땅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땅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 돌이 약간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돌이 썩게 되고 그런 약해진 부분을 물이라든지 혹은 바람이 운반하는 물질이 깎아내는 침식 작용을 겪게 되는 거고요. 침식되어 가지고 이 떼어나간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어떤 자리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퇴적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융기와 침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구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뭐 판이 이동하면서 부딪힌다거나 혹은 땅이 이렇게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뒤틀려진다거나 해서 어떤 부분이 솟아오르게 되면 그것을 융기라고 하고요. 어떤 부분이 내려앉게 되면 침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 결정되는구나,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풍화작용. 그러면 돌이 썩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돌이 썩거나 이렇게 작게 부서질 수가 있는 거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누가 이렇게 진짜 깨부수는 것처럼 깨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막 썩는, 화학적으로 약간 녹는다고 표현하면 괜찮을까요? 녹는 그런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물리적 풍화의 대표적인 예는요. 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걔가 얼음이 됩니다. 물은 얼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이 암석 틈을 벌려가지고 얘를 뚝뚝 떼버리는 거예요.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네. 이런 물리적 풍화 작용이 있고 화학적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 같은 것들이 그 돌 틈 사이로 침투해서 어떤 이렇게 돌의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유도해서 돌을 이게 조금씩 부서지거나 녹아내리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화학적 풍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넣어둔 것이 선생님 우리 목포의 대표적인 지형 경관이죠. 갓바위인데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이 이렇게 부서져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되게 매끄러워요. 아마 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소금기에 의한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이런 지형이 형성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풍화 작용을 그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를 받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친구들은 누가 봐도 뒤에 있는 주상절리에서 떨어져 나온 친구들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네. 반면 이 친구는 떨어져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녹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형 형성 작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풍화 작용을 받아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침식을 받게 되고 걔는 이동을 해서 어딘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은요, 먼저 이렇게 볼록한 그런 면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풍화가 되고 다시 풍화돼서 약한 친구를 물이라든지 바람이 침식해서 어딘가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쌓아 놓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에 쌓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평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융기가 일어나거나 침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또 풍화되고 침식당해서 쌓고 다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평평해지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형 형성 작용은.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지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계속 이게 돌고 돌거든요. 평평해졌다 싶으면은 다시 또 어디는 볼록 튀어나오고, 그럼 다시 풍화, 침식돼서 깎인 다음에 다시 가서 쌓이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요 침식 운반 퇴적이 하천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빙하, 바닷물, 흐르는 물 등에 의해서 운반돼서 퇴적된 그 과정이 계속 사이클처럼 되풀이 된다. 네. 이게 지형 형성 작용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에서는 풍화작용이 역시 일어나겠죠. 근데 어떤 풍화작용이 주로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태양볕을 뜨겁게 받으면 돌도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쩍쩍쩍 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전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쩍쩍쩍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전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부서지겠죠. 커다란 바위였을 친구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돌들로 부서지게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더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운 모래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은 수분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리적 풍화 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되게 됩니다. 자, 건조 지형에서 아까 알아봤던 버섯바위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포도라는 게 있어요. 사막포도라는 건 뭐냐면, 자,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바람의 작용을 크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만 남느냐? 이 큰 자갈들만 남게 됩니다. 마치 뭐처럼 이렇게 남게 되냐면 포장된 도로처럼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형을 이제 사막포도, 사막에 포장된 도로다라고 해가지고 사막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는 대부분 물리적 풍화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되게 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식생도 없고요. 뭐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거센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 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아예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끔씩 비가 내려요. 근데 이 비가 내리면서 당연히 하천들이 낮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겠죠. 자, 모이게 되면서 강이 흘러요. 사막에서도. 사막이라고 해서 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천이 만들어져서 흐르는데 이곳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이죠. 곧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흐르던 물길만 이렇게 남아서 뭐 옛날에 여기 하천이 흘렀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끔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건천, 이곳의 말로는 와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나 물길을 우리는 이제 와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와디 적어 놓을게요. 여기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건조한 하천인 거죠. 자, 그리고 산지 지역에 비가 내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수계 저기 우리 배웠던 것처럼 분수계의 유역 면적 안에서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시간이 지나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르겠죠. 증발량이 더 많아서. 근데 그냥 마르는 것이 아니라 소금기를 가지고 흐르던 물들이 막 모여가지고 만든 호수이기 때문에 물이 다 마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염분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염도가 높은 호수다 이렇게 불러서 이곳을 플라야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또 부르냐면 염분이 매우 높은 호수, 염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산지를 흐르던 골짜기를 흐르던 친구가 평평한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서 가지고 이동하던 퇴적물들을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퇴적 지형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한국지리 할 때도 배웠습니다. 이런 부채 모양의 땅, 퇴적 지형을 뭐라고 불렀었죠? 네, 이게 바로 선상지죠. 자, 그리고 이 선상지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연속적인 모양을 띠게 되면 우리 이 친구들을 바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선상지고요.
선상지가 여러 개 붙어 있게 되면 이 친구를 바하다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특이한 작용이 있는데요. 보통은 골짜기를 흐르게 되는데 이 지역에는 뭐 골짜기라고 하기에는 좀 평평한, 넓고 평평한 그런 사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면 전체를 비가 내렸을 경우에 사면 전체를 흘러내려오는 마치 막 포장지를 덮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을 쭉 이렇게 넓은 면에 걸쳐서 흐르게 되는 그런 물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빗물이 경사면에서 지표면을 덮는 형태로 넓게 퍼져서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을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상홍수에 의해 가지고 넓은 사면이 균등하게 이제 깎이고 깎여가지고 이렇게 완만한 사면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이 완만한 침식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페디먼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자, 포상홍수는 물론 여기는 이제 평지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퍼져서 산지 사면을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천천히 이제 깎이겠죠. 다 평평하게. 자, 그 다음 알아볼 건조 지형은 삼릉석이라는 겁니다. 자, 뭐 능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자, 바람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부는 건 아니겠죠. 이쪽에서도 불고, 이쪽에서도 불고, 이쪽에서도 불 거예요. 그럼 각 바람이 불 때, 그 이동 운반 물질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깎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깎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깎고 하게 되면은 그 면에 이제 평행하게 돌이 깎여버리는 그런 지형을 삼릉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릉석 모양을 보면 어느 방향에서 주로 바람이 불어서 침식을 당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막포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진짜 포장도로처럼 돌이 빼곡히 이렇게 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볍고 약한 친구들은 바람이 다 쓸어가서 굵고 강한 애들만 남아있는 것을 사막포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건조지형은 이제 퇴적지형인데요. 사구, 우리 한국지리 때도 해안사구 배웠었죠. 모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모래가 바람에 잘 날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에 날릴 만큼 가볍고 작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퇴적지형이고요. 현지어로는 바르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이렇게 막 바람을 받아들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바람은 여기서 불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람이 요 방향으로 분 거예요. 그래서 막 불어가다가 고개를 넘어가면 아래로 이게 추락해가지고 급경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르한을 볼 때, 자, 완경사로 넓게 퍼져 있는 사면이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면이고 그 이면에 급경사로 이루어진 곳은 바람 그늘 사면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바람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 사진은 이렇게 바람이 분게 되겠고요. 자, 건조지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페디먼트, 선상지, 플라야, 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해두시고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상지입니다. 선상지는 이게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급경사를 타고 막 내려오다가 완경사를 만나게 되면서 싹 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이제 물질들을 쌓아놓는 것을 선상지라고 하게 돼요. 이 에버랜드에 가면 후룸라이드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급경사를 타고 갑자기 확 내려오다가 완경사가 되게 되면은 물보라를 한번 촥 맞으면서 그때부터는 유유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마 이 후룸라이드를 연상하시면 아마 선상지의 어떤 그런 형성 과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천, 와디 있잖아요. 자, 와디가 어떤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막 찾아보다가 요런 모양이래요. 그래서 딱 봐도
아, 여기 하천이 흘렀던 자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과연 진짜 비가 막 내렸을 때는 와디에 어떻게 물이 흐르는지 이게 평소에는 또 교통로로 이용이 된대요. 그래서 차들이 이 위를 막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보시면 예, 와디를 따라서 지금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 그냥 실수로 차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예, 지금 물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가 다 바로 와디입니다. 와디. 자, 이 사람은 결국 살았네요. 네. 자, 엄청나게 거대한 양의 물이 일시적으로 확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없어져요. 증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건천,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 플라야. 아까 말씀드렸던 염호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산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분지 한가운데에서 호수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다 증발하면서 염분이 막 그 안에 집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여 있는 물은 너무 이제 염분이 높기 때문에 농업이 용원수라든지 식수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건조지형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건조기후 지역 특징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이 암석 같은 것들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쪼각쪼각 나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했고요. 식생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생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흐르는 물이라든지 혹은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부는 바람의 영향이 지형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일시적으로 흐르는 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지형들은 플라야, 와디, 선상지, 바하다, 페디먼트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조 지형들은 사막포도, 사구, 버섯바위, 삼릉석 이런 지형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챕터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사막화 현상. 아까 배웠었죠. 원인은 인간들의 이런 활동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사막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했고요. 기후 변화 측면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증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의 활동이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자, 영향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터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모래바람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어떤 인간들이 살기에 좀 불편한 그런 현상이 계속 넓어지게 되는 거죠. 대책으로는 뭐 사막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식생을 그 지역에 마련해주는 녹화 사업을 벌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약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조기후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냉대와 한대기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조기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조기후의 특징은요. 이제는 기온을 건드리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강수량만 보고 기후를 판별하는데 연강 수량을 다 합해서 500ml 미만이 되게 됐을 때 우리는 건조기후 B 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후의 특징은요, 이제 뭐 가림막 같은 게 없잖아요. 연중 하강 기류가 강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구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대로 다 들어와서 복사 에너지로 계속해서 이제 방출이 되고 또 밤에 빠져나가는 거는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양보다 강한 일사에 의해서 증발해버리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연강수량에 따라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250ml 다 합쳐서 250ml 미만이게 되면 사막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보통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나 혹은 이제 바다로부터 좀 먼 대륙
내부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기후가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호로는 이제 B, W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텝은 사막 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좀 많아요. 네, 연강수량이 250mm 이상, 250 이상, 500mm 미만인 그런 기후를 스텝 기후라고 하게 되고요. 짧은 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짧은 우기 동안 내리는 비로 얕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좀 비옥한,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인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그런 흑색 토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텝 기후는 앞 글자를 따서 BS 기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대륙 내부에 있어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강수량이 적겠죠. 네, 이렇게 대륙 내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막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아시아 대륙 내부에 있는 고비 사막이라든지 혹은 타클라마칸 사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열대 고압대 연중 계속 하강 기류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건조 기후가 되어가지고 사막이 발달하는 경우, 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사하라 사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사막 근처에 차가운 성질의 바닷물이 흘러서 거기도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비가 많이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흘러서 그 한류 연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사막이 어디가 있냐면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바람맞이 사면에서 이미 다 비를 뿌려버리고 여기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네. 바람 그늘의 위치에 있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막은 역시나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사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막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이런 사막의 위치도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후와 더불어서 이 건조유에서는 지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지역은 강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형 형성 작용에서 크게 작용하는 게 거의 하천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천이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지형 형성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은 강수가 적기 때문에, 강수가 적다는 얘기는 어떤 그 화학적 풍화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리적인 풍화가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풍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하천이 아니고 누구와 바람이 주로 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풍화된 물질들을 침식, 운반, 퇴적하는 친구가 대부분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물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이는 언덕인 사구, 바르하디라고도 부르죠. 모래 언덕, 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바위의 아랫부분을 모래들이 막 때리면서 깎인 버섯 바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그 면을 돌아가면서 깎여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평평한 면으로 만들어진 돌, 삼능석이 있겠죠. 자, 그리고 사막이라고 해서 아예 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강수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도 존재하는데요. 자,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왔을 때만 흐르는 그 물길, 하천의 물길을 바로 와디, 건천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교통로로 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산지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계속 분지 내부에 쌓여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모이고 마르고 하면서 짠 그런 나트륨 성분이 집적돼가지고 만들어지는 플라야호도 배웠습니다. 염호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산 사이를 흐르던 골짜기가 퇴적물을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다가 평야 지역으로 나오면서 하천의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그 골짜기 입구에다가 마치 부채 모양처럼 퇴적물을 쌓아놓는 지형이 산상지,
였고요. 산상지가 여러 개 연결되면 바하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페디먼트는 이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생 같은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면을 그대로 깎아가지고 하천이 침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상홍수라고 하는데 그 포상홍수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약간 산지의 이 사면 부분이 완만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깎인 그런 지형을 우리는 페디먼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기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먼저 이제 사막기후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주로 흙벽돌집을 짓고 살더라. 왜냐면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흙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물을 섞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흙벽돌집을 주로 짓고 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너무 덥기 때문에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껍게 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작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복이 좀 특이했었죠. 온몸을 가린 그런 온몸을 가린 의복을 착용했어요. 그 더울 것 같지만 옷 안쪽에서 대류작용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하거나 혹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 농업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우기가 있어서 풀이 조금 자라요. 그래서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식 가옥을 주로 짓고 삽니다. 몽골 말로는 이제 게르라고도 불렀었죠. 유목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구대륙과 신대륙에서의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데, 구대륙은 말 그대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신대륙은 아메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구대륙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농업이 행해집니다. 유목이라든지 관계농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어떤 열강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거대 자본을 가지고 와서 상업적인 그런 농업을 벌리는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목이 아니라 기업적으로 굉장히 막 대규모로 풀어놓고 기르는 그런 목축업이 행해지고, 농업도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농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조기후와 지형을 정리해 봤습니다.